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내일은 제65회 현충일입니다. 호국 영령을 추념하는 날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의 진실을 기억해야 할 날이기도 하지요.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요즘 현지인은 어떤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추모한 행사를 할 만한 역사적인 계기가 없는 거예요. 6월 6일이 아무 근거는 없는 거예요. 작년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에서 언급된 월북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의 이야기와 김원웅 광복회장의 6월 6일 반민특위 습격 관련 인터뷰였습니다.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잠시 후 김원웅 광복회장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소통은 공감을 낳고 공감대를 넓히면 타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민통합도 그 출발점은 소통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육선의 박병석 의원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야가 개원하는 첫날에 합의로 아주 국민들 보기에 좋게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하기를 바랬습니다만은 오늘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매우 착잡하고 참담한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은 본회의가 성립할 수 없는 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참석은 했습니다. 그러나 항의 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집단 퇴장했는데요. 상임위 구성을 비롯해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한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김병민 비대위원 연결해서 당의 고민과 방향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코로나19 워킹스루 검사 부스를 개발한 부산 남구 보건소의 안여현 사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KBS 여자 화장실 몰카 사건 등 한 주간의 연애 소식은 우리 연애할까요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오브제와 윤미향 의원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흐름도 4부에서 짚어봅니다. 6월 5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입장했다가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끝나니까 다 함께 퇴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장단 선출이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이뤄진 게 국회 개원과 의장단 선출 시한을 명문화한 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인데요. 오늘 10시에 여야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본회의가 열렸지만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 파행 등을 이유로 주호영 원내대표 의사 진행 발언 직후 퇴장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177석이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협치와 상생으로 국가적 과제를 처리해달라는 요구에 어긋난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다시 맞받았는데요. 퇴장하는 이 통합당의 의원들 그 모습을 향해서 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잘못됐던 과거 전례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잘못된 관습이다라고 이 본회의 퇴장하는 이 의원들, 통합당 의원들을 겨냥했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게 협치 상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 새로운 국회, K국회를 만들어가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이 아니고 집단 퇴장한, 그러니까 한번 참석했다가 집단 퇴장한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오전에 있었던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예 들어가지 말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들어갔다 나오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통합당이 이 국회 개원하는 그 현장에는 참석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 시간은 가지자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콧을 하는 것은 글쎄요, 국민들을 볼 때는 이 21대 총선에서 가뜩이나 통합당이 참패를 했는데 통합당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들어가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주장을 얘기하고 참석했다가 나오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이 예. 많았습니다. 20대 때 뭐 툭하면 보이콧하고 밖으로 그렇습니다. 나간다 이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네. 보이콧이 아닌 집단 퇴장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제 관심은 원구성인데 뭐 민주당에서 18대 0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블러핑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협상 계속되고 있겠죠. 예, 뭐 지금 8일 전까지 계속 협상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뭐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하고 있고요. 오늘 3시에 박병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영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여기에 대해 박병선 의장이 한 말이 좀 인상적입니다. 빠른 시일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예.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두 당이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가 고민해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오는 7일,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의장실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만남을 통해서 뭘 양보할 수 있는지, 두 당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만들어서 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이렇게 어쨌든 뭐 단독으로 개헌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실. 여야가 함께 이 개헌을 하는 게 사실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모습, 물론 일하는 국회, 새로운 국회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18대 0이라고 뭐 얘기는 좀 해왔지만 그대로 하기에는 예. 부담감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협상을 통해서 법사위 같은 경우 뭐 체계자구 심사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하는 국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정도로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합의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예, 코로나 얘기해 봅시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죠. 리치웨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여기서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2시 기준 리치웨이에서 어제 대비 19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현재까지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지역별로는 서울 18명, 경기 5명, 인천 4명, 충남 2명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까지 확진된 환자 대부분이 60대, 70대입니다. 그리고 최고령은 86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연세가 많을수록 치사율이 좀 올라가잖아요. 예. 위중한 상황까지 가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어제 대비 4명이 증가해서 누적 확진자가 총 124명이 됐고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해서도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가 76명까지 늘었고요. 또 서울 양천구에 따르면 최근 관내 탁구장을 다녀온 구민 2명을 비롯해서 이들과 함께 탁구를 친 다른 구 주민 2명이, 그러니까 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탁구장과 관련한 첫 확진자가 양천구 탁구장 한 곳만 간 게 아니라 3곳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 탁구장을 매기로 한 집단 감염이 있을까 봐 지금 많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치과 의사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는데 7,000명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웬만하면 좀 모이지 말라 이런 얘기 했는데 강행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행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합 금지 명령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행사 개최 자체를 막는 건 아니고요. 되도록 모임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하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 이런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출입자 명부관리, 최근 2주간 해외여행령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참가자 마스크 착용, 행사장 및 출입구의 손소독제 비치 이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이 같은 수칙들을 준수하는지 현장 점검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거 어기게 된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서울시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행사입니까, 근데? 이게 서울국제치과 기자재 전시회예요. 예. 그 치과에 가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글쎄요,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이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관 계획을 백지화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처 확대되는데 네.
그중에 알짜배기인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로 그대로 뒀다. 그래서 이거 뭐 하나만 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이 복지부의 연구 기능을 빼앗기게 된다는 점에서 그 청으로 바뀌지만 무늬만 승격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전문가들은 이 복지부의 그 행실을 보고 온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여기까지는 하겠지만 이걸 아마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겨두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네.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언론의 공정한 보도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인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로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재판 관련해서는 그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이 진행할 수 있고 감찰 반원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 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감찰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결정권을 행사해서 종료시킨 건 직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고 특감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죄다라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한 겁니다. 예. 자, 지금 방심이 올라가 있는 SBS 보도건도 그렇고. 네. 그것도 이제 검찰발 보도라고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뭐 수사 때는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도 네. 재판 때는 중립적으로 해달라 이런 의견을 지금 낸 것 같은데 재판에 출석하면서 네, 그러니까 재판도 보면은 계속해서 속보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유리한 그런 진술들이 좀 많이 보도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민원연을 포함해서 여러 단체나 아니면은 누리꾼들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언론 통해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박 기자가 볼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좀 속보 경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라는 게 전후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 뒤가 다를 수도 있는데 쭉 다 본 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그런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속보 그 뭔가 사람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면 바로바로 보도를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보면 처음에는 검찰이 신문하고 그렇습니다. 뒤에 있어서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네. 하는데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검찰이 신문했을 때만 일단 기사가 나가고 반대 신문에서 그 앞에 검찰 신문했던 게 주장이 깨져도 쉬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싣는다고 해도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게 잘 불리한 면에서도 기계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다. 오늘 조국 전 장관 말처럼 그런 비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심야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부산지검 부장검사. 당시 추행 장면이 찍혔네요. 네, 그러니까 한 시민이 제공한 1분 40초 정도의 CCTV 영상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 진구 양정동의 한 상점 앞 횡단보도에 한 여성이 걸어와서 신호를 기다리다 멈춰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1분 뒤에 검은색 계통 바지에 밝은색 재킷을 입은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가 뒤따라 여성 뒤에 섰습니다. 이어서 A씨는 두 손을 뻗은 채 다가가 여성의 어깨를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여성이 당연히 놀라죠. 예. 놀라서 뒤돌아보자 A씨는 이내 두 손을 들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선 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두 손을 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에 A씨는 여성이 건너간 횡단보도를 향해 두 손을 들어보인 뒤 재킷을 벗었고 그 뒤에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여성을 따라가서 한 1km 정도 따라갔다고 해요.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가 됐는데요.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될 때 별다른 정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인데 뒤에 따라가서 이렇게 신체에 왜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죠. 술에 취했다고 술에 취해
취했다 그게 변명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여성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거는 뭐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경찰에 신고해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봐서는 글쎄요, 참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A 씨는 현재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고 부산지검은 별다른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김수창 검사 사건도 있었고 네. 최근에 마포에서 성매매 하다가 적발된 검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성추행하는 검사도 나오고 네, 이 기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에 김원웅 강북회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6월 6일)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지난 1956년 6월 6일 순국 선열과 전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죠. 하지만 71년 전 6월 6일은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폭란의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근대사가 친일 기득권 세력들에게 기만당해했던 슬픈 역사의 변곡점이었죠. 광복회는 이날을 민족정의가 짓밟힌 날이라 규정했는데요.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습격 사건, 그 이후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잔재들, 김원웅 광복회장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광복회장 맡으시고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예. 또 얼마 전에 뉴욕에 또 광고판 행사를 하셨죠. 우리 독립운동을 그렇죠. 알리는 그런 행사였습니까? 예, 일본 올림픽을 앞두고 IOC가 우길기, 그러니까 일본 전범기를 사용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나치기처럼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하는 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예. 세계 중심지 뉴욕의 마나탄 한복판에서 삼보일배를 했죠. 예. 삼보일배도 하고, 역시 우리 독립운동도 알리고. 예. 거기 제가 조금 도움 드렸습니다. 예. 자, 강복 회장님께서는 뭐 독립유공자 후손이시기도 하고 예. 정치권에 계셨기도 한데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예, 그렇죠. 전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기도 하고 또 뭐 순국 선열을 기리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일어난 날도 6월 6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해야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인데 예. 그게 이 반민특위가 습격해서 우리 경찰로부터 해체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예, 그렇죠. 반민족 행위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렇죠. 다 풀려나는. 예. 그게 이제 시발점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으로 봐야겠죠. 이게 배경에 대해서 일단 강복 회장님이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배경은 우선 그날부터 설명을 드리면 예. 6월 6일 날 친일 경찰들이 모여서 모의를 그자 며칠 동안 했겠죠. 해서 반민특위라고는 사법부잖아요. 예. 사법부를 습격을 해서 사법부에 있는 요원들을 구타하고 총칼로 위협을 하고 예. 그리고 체포해서 갖다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만이 아니라 반민특위가 갖고 있던 온갖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자료를 탈취해서 폐기 처분했어요. 친일 행위를 조사했던 자료들이겠죠. 그 자료들을. 예.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이 이건 내가 시킨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미 군정 3년 동안에 메가다가 미 국무성에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곳곳에서 민족주의자들이 집권하면 골치 아프다. 예.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집권을 해야 미국의 꼬붕이 잘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일본에 충성했듯이 우리에게도 충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예. 애들도 그렇게 해서 일본 애들과 상의를 했어요. 예. 메가단 동경에 있으면서 했더니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양성해 놓은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란하게 조선 사람을 잘 다룹니다. 예. 그들이 일본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왜 미국에서 충성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그대로 기용을 하고도 하니까 사실 미 군정하에서 일어나는 대구 10월 항쟁 또 제주 4.3 항쟁 이런 항쟁들이 사실은 이 친일 반민족 세력을 비호하는 미군정에 대한 그런 민초들이 저항이거든요. 예. 이게 사실 정의로운 저항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탄압할 때 이유는 핑계는 다 빨갱이로 무는 거죠. 예. 네, 그게 그동안에 해왔는데 근데 그것을 이승만에게 이어받은 거죠. 이승만이는 아시다시피 임시정부 때 초대 대통령을 했는데 탄핵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민족 진영 안에 독립운동 진영에 굉장히 탄핵을 당할 정도로 평판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지지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 단재 신초 선생님이 이승만이는 이완영보다 더 큰 역적이다. 예. 그 일제시대, 그러니까 해방되기 훨씬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예, 이승만은 그렇죠.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바로 단지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민족진흥에 신뢰가 없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집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과의 협조를 잘해야 된다. 또 하나는 국내 친일파들을 자기 지지반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승만의 기본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반민특위 이런 습격 사건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반민특위 이 위원을 불러다가도 뭐 하지 마라 조사하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당시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소를 습격하고 체포하고 자료를 불태우고 하면서 반민특위는 해체되었고 그렇죠. 그때 잡혀서 재판받던 사람들도 다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구상에 과연 이런 나라가 있을까? 반민족 행위자들을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나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친일파 청산이 그때 이제 물거품이 됐고 이제 현재까지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당시 그럼 경찰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뭐 노덕술, 이종형 이런 사람들도 다 친일 경찰 그렇죠. 출신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뭐 10년, 20년 혹은 사형받고 이러면은 큰일 난다 생각하니까 아마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그 해방 후에 경찰을 구성했던 경찰들 한 70% 이상 80%가 친일 출신이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상층부는 더 하고. 상식은 더 하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승진 기준이 경력을 보잖아요. 독립군 얼마나 많이 때려잡았느냐. 그게 기준이 이승만 정권 때 정찰이 승진 조건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 우리는 뭐 그런 지적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무철 강북회 원로회 의장 지금 102살이시네요. 그렇죠. 예. 이분도 지금까지 친일 기득권 세력들의 반민족적인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6월 6일을 왜 현충일로 정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예. 국방부나 보훈처에다가 왜 6월 6일이 왜 현충일이냐 자료를 발라 예. 못 줘요. 자기들이 자료가 없대. 그럼 우리는 그렇잖아요. 8일 오면 해방된 날이고 예. 3일절이면 독립운동 일어난 날이고 예. 뭐 근거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근거가 없이 왜 6월 6일을 전에 아무 근거를 못 대요. 6월 25일이라든가 하면 예. 전쟁이 일어난 그렇죠. 날이니까는 그렇게 예. 생각하겠는데. 그리고 또 그 6월 6일을 지점으로 해서 6월달 한 달을 보훈이달로 정해놨어.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친일 세력들이 반민특위 습격을 지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전혀 의혹 근거 없이 제기를 나를 하시는군요. 정해놨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을 오늘 했습니다. 예. 광북회에서 이번 21대 국회에 친일 청산 관련 법안을 제정해달라라고 요청하셨는데 친일 찬양 금지법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나치를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형사처벌이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일본의 전범 기업들 자금을 받아서
서울대 교수였던 그 이영훈 전 이영훈 씨. 교수가 예. 낙성대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자금을 받아가 연구한다고 이상한 책을 내고 예.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도 바로 일본 전범기업자 돈을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 일본의 아주 그냥 극우적인 논리를 여기다 그대로 펴가지고 설명하고 그러는데 위안부들이 뭐 돈을 받고 예, 일을 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여기 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응? 제가 보니까 종편 중에 일부가 그런 환호해. 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 예. 심지어 어떤 종편에서는 얘기가 이영훈 교수가 반일 종족교는 이영훈 교수가 우리 학계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교수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도 하면서 그걸 부추기고 예. 친일 세력들이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서로 챙기고 하는 예. 걸 보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이 문제를 유럽에서 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독일과 프랑스 문제가 아니다. 예. 이 문제는 인류 문명사를 흔드는 그런 반인류죄다. 예. 이 반인류죄는 시효도 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응징을 해야 된다. 당시 일제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니까 근데 같은 시대에 나치와 같은 시대에 했던 그렇죠. 일제의 잔악행위를 우리는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인류 문명사에 반인류죄를 끝까지 증명하겠다는 문명사를 우리가 배치하는 것 예, 같아요. 표현의 자유는 전혀 상관없는 네. 그런 문제죠, 이 문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친일 사냥 금지법을 요청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금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인사들 예. 그 묘를 좀 빼내자. 그렇죠. 이런 법을 내겠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백선엽 장군 문제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백선엽 장군이 6.25 전쟁 때 공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현충원 안장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 전에 일본군도 아니고 간도특설부대에서 근무를 했다. 간도특설부대는 독립군들 때려잡는 부대인데 거기 근무한 사람을 어떻게 현충원에 넣을 수 있냐. 뭐 이런 논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이요. 조선 독립군은 조선인으로 잡자 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특수부대에는 간도 특설대를 만들었고 대장만 일본 사람이고 그 밑에는 전부 조선 사람으로 한 거예요. 조선인들로 구성된 네, 구성된 부대예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혁혁한 전과를 거뒀어요. 이게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나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학살당하고 했는데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그 전투 보고서를 받잖아요. 예. 받으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조선인을 독립군을 잡아서 아무리 고문을 해도 얘가 안 불어서 살갗을 비끼는 고문을 했다. 예. 그랬더니 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디를 독립을 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거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이거는 일본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못해. 조선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비하하는 그렇게 하는데 비하하는 그렇게 충성을 바쳤던 군대가 간도특설 때인데 저는 우리가 윤봉길 의사 있잖아요. 예.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공원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죽은 일본의 고위층이 있어요. 예. 육군 대신을 했던 시라카와 요시노리예요. 예. 그 육군 대신은 관동군 사령관도 지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한 사람인데 이 백선엽 씨가 자기가 아마 제일 흠모하는 사람이 시라카와 요시노리였던 것 같아요. 창씨 개명을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했어요. 저는 그런데 향군이나 이런 데서 뭐 심지어 제주도에 뭐 어떤 도지사는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훌륭한 분이라고. 이순신 같은 분이래. 예. 그러면 아니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아버지고 이순신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이순신 장군이나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강복 회장님 말씀은 백선엽 장군은 현충원에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이미 들어간 사람 어떻겠습니까? 이 김백일 장군 같은 경우에도 간도특설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현충원에 지금 있단 말이죠. 제가요, 금년 1월 2일 연초가 되면 광복 회원들이 현충원을 참배를 해요. 예. 참배를 하는데 갈 때 풍수지리 하는 분들이 현충원 중에서 좀 명당이 있는가 봐요. 제일 명당 자리라고 하는 데가. 근데 거기를 가봤어요. 예. 근데 그걸 나가봤더니
저 밑에 독립운동가 묘역이 있어. 예. 한참 밑에. 예. 응? 그런데 거기 갔더니 장군 묘역이 있어요. 예. 근데 장군에 우리나라에서 국방부 장관도 지내고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태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조선 청년의 꿈은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야수꾼이 신사에서 신이 되는 거다. 예. 이게 그런 사람이 한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도 육군 참모총장도 내고 또 장관도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군배에 다 있겠네요. 이응준이라는 분이 또 그 옆에 묻혀 있는데 예.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면 천황폐하님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조선 청년들을 징병을 해 주셔서 또 한 분은 그 바로 옆에 묻혀 있어요. 예. 임중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천황폐하님 대화혼에 가슴이 벅찹니다. 대화혼이 뭔지 알잖아요. 예. 응? 일본 혼이잖아요. 천황폐하 우리는 천황폐하를 이 뜻을 따라서 일을 합니다. 천황폐하님께서 우리 간도 특사들을 우리 사랑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닌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주장하고 예. 또 정말 일본 군에 복무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독립운동가들이 같이 안장돼 있다. 그것도 친일을 했던 가해자와 사람들은 피해자잖아요. 예. 예. 더 좋은 자리에 예. 독립운동가들은 안 좋은 자리에 있다. 예. 이건 우리 민족적인 문제가 아닌가. 예.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친일 찬양 금지법 또 국립묘지 개정안 이것 모두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친일 청산을 일환 같습니다.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친일 청산 꼭 이뤄져야 한 이유 또 국민들도 함께 동행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회장님께서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에 새로 가입된 독립돼서 새로 나간 나라가 한 100나라가 넘습니다. 예. 그 나라 중에서 식민지 지배를 당할 때 식민지에 빌붙어가지고 동족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잡은 나라가 딱 두 나라예요. 하나는 망한 월남이에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에요. 예.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각마다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동지들이 살아계셔서 우리 집에 모여요. 그럼 예. 제가 이제 막걸리 신부름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담배 신부름도 하는데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앞에서 들으면은 8.15가 되면은 그분들이 행사에 참석하고 싶지 않대요. 이유가 단상에서 박수 받는 놈들은 전부 다 친일파들이고 예. 단하에서 박수 치면서 한 독립군들이래.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친일 미청산의 우리 사회의 기저질환입니다. 이거 없이는 국민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애국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친일 청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웅 강북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는 열렸지만 원구성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미래통합당원은 참석하자마자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고 의장 선출 표결에도 불참했는데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의 부의장을 선출하면서 미래통합당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했는데요. 원구성 문제 어떻게 합의점이 모색될지 미래통합당 김병민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대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병민입니다. 예. 자, 오늘 오전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는데 미래통합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보이콧은 아니고 일단 참석했다가 퇴장한 것은 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은 항의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하고 나서 여당과 최대한 협조할 부분들을 협조하면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국회를 열겠다는 다짐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그런 바램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만큼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동안 국회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여야가 합의되지 않고 이 반쪽짜리 개헌한 거는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이고 또 실제로 1976년이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거듭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하게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 항의도 좀 하고 또 뭐 네. 여론도 좀 불러일으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어쨌든 본회의는 열어졌고 국회의장은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야 될 텐데 사실 어제부터 협상은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국회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된과 동시에 입법부에 수장이 되면서 물론 정당의 몫으로 국회의장이 됐습니다만 그 국회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정당 측에 내려놓고 여야 국회를 잘 끌고 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는 박병석 의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 이 국회 여당과 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 한 자리 두 자리 가져가는 게 목을 맵니다만 국민들께서 바라보기에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지난 기간 수십 년의 국회 개원도 하지 않고 싸웠는가라고 하는 이 목소리들이 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또 지난 기간 국회가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에 비례해서 가져갔던 전례들을 비춰봤을 때 이 부분 속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역시 이 핵심 문제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아닌가 싶은데요. 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체계작구에 대한 심사 권한들이 갖고 있기도 하면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더 견제할 수 있는 견제권을 갖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과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당이 힘의 논리로 만약에 여러 법안들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그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이 주장했듯 법사위원장만큼은 야당의 몫을 내어주는 게 최소한의 견제 균형을 맞추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도 예산 심의,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게 되면 이게 그대로 원안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지 않은 터라 어느 정도 여권 입장에서도 야당이 이제 손을 좀 내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대위원님 수학이 좀 가까이 대고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예. 그 법사위가 그런데 좀 월권을 하는 거 아니냐, 상원 노릇한다 그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비판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체계 작구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법안에 대한 내용과 관계없이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우후죽순으로 이벤트성 발언들을 쏟아내는 모습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과정들이 충분히 예.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 체계작구 심사권을 이제 폐지하는 논의들이 늘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지만 항상 이 야당 입장에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권한을 내려놓기가 또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 지난 기간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과정을 거치면서 이 맥없이 여권의 힘 있는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 없었던 야당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예. 체계작구 심사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내려놓고 협의를 하고 싶어도 만약에 힘의 논리로 21대 국회를 더 강행을 끌고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여야 간의 깊이 있는 논의들이 저는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 어떤 수단이다, 야당으로서는. 그렇다면 예. 법사위는 양보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야당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 야당에게 권한을 좀 내어주기를 충분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8대 국회에서
지금 저희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요구했는 예. 해왔던 과거의 사례들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내 이야기 좀 여쭤보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꾸렸는데 네. 지금까지 조금 다른 비대위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예. 혁신적이고 젊은 분들로 꾸려져서 예. 그 20대 미래통합당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비상한 상황이어서 비대위가 출범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저희 정당 입장에서는 정말 면목이 없을 정도의 참담한 패배를 기록했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수도권에서의 참패, 또 30대, 40대 젊은 청년의 민심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가 하는 문제, 또 지역별로는 호남에 계신 유권자들의 마음을 충분하게 얻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익숙했던 관행들과 과감하게 좀 이런 부분들을 벗어던지고 국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보수 정당의 변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라면서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런 얘기도 했고 예. 또 기본소득에 대한 아젠다를 선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단 네. 말이죠. 그렇다면 전통적 이 미래통합당 지지층들은 좀 등을 돌리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돼요. 일단 한 가지 오해는 조금 풀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보수 진보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끄집어냈던 건 그동안 우리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 많이 외면당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정쟁, 정당에 대한 경쟁 이런 방식이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해결하고 풀어야 될 민생의 문제에 소홀했고 또 우리 국가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핵심 의제들을 끌어내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이라면 무릇 거대 여당과 정부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견제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예. 아무래도 갈등을 유발하는 일에 조금 더 치중하기 마련인데 예. 이런 과거의 야당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알겠습니다. 예. 정말 국민을 위해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김병민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던 한 의료진이 이동영 음압 체단 부스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스 개발로 코로나19 검사 시간도 1시간에서 단 3분으로 줄어들었고요. 음압 텐트에 비해 비용도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쉽고 안전하게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직접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동영 음압 체단 부스 워크스루형 검사 장비를 개발한 부산 남구보건소 안여현 사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사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개발하신 장비 워크스루형 검사 장비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크스루 검사 장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음압형, 하나는 양압형입니다. 예. 음압형 같은 경우는 그 부스 내의 압력을 주변보다 낮게 만들어서 예. 환자분을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방법이고요. 어허. 양압형은 진정한 의미의 사실은 워크스루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예. 부스 내의 압력을 바깥보다 높게 만들어서 예.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부스 내로 들어가시면 어허. 방호복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양압형은 네. 양압형은 의료진이 안에 들어가고 네, 그 환자분은 밖에 계시고. 그렇죠. 어허, 예.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워크스루가 가능해서 환자분이 걸어오신 그대로 부스 앞에 잠시 서셨다가 그대로 걸어 나가시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 이거 어떤 계기로 해서 이거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생각하신 겁니까? 네, 저희 그 코로나 선별 진료소를 처음 2월 초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저희가 방호복 음압 텐트 안에서 방호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던 하얀 텐트 안에서 예. 하얀색 방호복을 입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한 분 검사를 할 때 저희가 방호복을 입고 벗고 그리고 그 안을 소독하는데 총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1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저희가 순서대로 지켜서 하면 최대 하루에 많이 해도 13분 정도밖에 검사를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예. 저희가 너무 길게 대기하시고 발걸음 돌리시는 이제 환자분들을 보고 더 빨리 하면서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도 방호복을 입고 보는데 너무 이제 지쳐가고 해서 예. 네,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다가 워크스루 부스까지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네, 원래 음압 텐트가 굉장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완벽하게 소독을 하는 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한 분 한 분씩 하려니까 당연히 시간이 많이 네. 걸릴 테고. 네. 그 차량용으로 하는 것은 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처럼 보이던데요. 네,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어야 필요하고, 되는데, 예. 네, 모든 지자체가 그런 넓은 장소를 또 아하. 마련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비가 온다거나, 굉장히 날씨가 덥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의 사정과 의료기관의 사정에 맞춰서 예. 워크스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들 그냥 불편하다 이런 생각만 할 텐데 아주 대단하시네요. 그거를 이렇게 직접 만들 생각을 하셨다니까. 네. 그 혹시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만드는 데 있어서? 워크스루 자체가 이제 제가 의사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만들지는 않았고요. 예. 이제 어떤 업체를 통해서 예. 장비를 만들게 됐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예. 보통 음압 텐트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2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예. 부스 같은 경우는 900만 원대 어허.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더 낮아진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국에서도 필요할 그런 기계 같긴 하네요, 이거. 이 장비가. 네.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개발 이후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초반에 이제 막상 저 혼자 시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해 볼 때는 음압 텐트 있는 걸 사용을 하면 되지 왜 이런 걸 굳이 이런 반응이었는데 사용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의 반응을 보시고 본인이 이제 방호복을 안 입고 사용을 해보시고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사용을 해야겠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셔서 좋았습니다. 예. 아까 제가 외국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네. 우리보다도 외국이 더 코로나19 비상상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해외에서도 문의가 좀 옵니까? 어떻습니까? 네. 해외에서도 지금 약 한 300대 정도 판매 수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꼭 그 K-워크스루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더라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예. 인터넷에 이제 싱가포르 코로나 부스 이렇게 찾아보신다던가 하면 비슷한 형태의 부스들을 의료진들이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의 코로나 검사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 예. 이런 신문 기사가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거 아이디어는 안 사무관님이 냈는데. 네. 그러면 이거 특허 출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허 출원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이 기구 부스를 만들어주신 업체와 공동으로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를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좋기 때문에 예. 현재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었더라도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사실은 이게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처음 개발하신 분한테 어떤 이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원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 1호 민간병원에서 근무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보건소 일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바빴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이제 주말이라던가 아니면 저녁에 응급수술이 있으면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사실 제가 처음에 보건소로 오게 됐을 때는 나도 드디어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구나 하고 왔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실 저희가 2월부터 4월까지는 주말도 없이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민간병원보다 훨씬 힘들게 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일했던 것보다. 시기가 시기만큼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환자분들도 당연히 지쳤겠습니다만 의료진들도 상당히 지친 상태인데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을 하시느라고 의료진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은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제가 방호복을 입지 않고 비닐가운만 입고 이래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료진분들도 마찬가지실 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셔서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더욱더 노력해달라는 말 좀 죄송합니다만은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남구보건소 안여현 사무관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은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며칠 동안 뉴스를 장식했던 것인데 KBS 용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오후 4시경에 영구동 5동에서 발견이 됐는데 여기는 개그 콘서트 연습실이나 뭐 예능 프로그램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이 불법 촬영 장치는 보조 배터리처럼 생겼는데 소지품처럼 거치대에 올려진 것을 PD가 발견해서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예, 자수했다죠? 네. 예, 공채 개그맨이라고 하던데 네. 그 개그 콘서트 마지막 녹화의 연습이 그날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KBS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처음에는 KBS 직원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당시에 KBS는 사실이 아니다. 뭐 최초 보도한 매체와 사실 확인 없이 팔로우한 매체 모두를 법적 조치하겠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공채 개그맨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예. 그러니까 KBS는 경찰의 직원 여부를 확인해봤더니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대응을 한 것이다. 사실 그리고 공채 개그맨이라고 해도 KBS 직원은 아니다라고 약간 발뺌하는 모습을 보여서 대중들의 실망감이 좀 커졌습니다. 공채로 뽑았는데 우리 사람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네. 프리랜서다, 뭐 1년 계약이다. 네. 좀 군색한 변명이 아닌가. 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좀 밖에 우리 PD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YTN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라네요. 저는 공채가 특채시니까, 아니거든요. 네. 특채기 때문에. 네. 예.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잊을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네.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그 공공장소나 이런 데 가면 본인의 집 아닌 경우에 많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무 서운하죠. 없던 그렇죠. 일처럼 예. 얘기하면. 근데 뭐 이 공채 개그맨의 처벌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소해서 재판 받겠습니다만은 네.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네. 예. 자, 다음 얘기 봅시다. 네. 이번 주는 음주운전 이슈가 많다고요? 네, 일단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인 이명민 씨가 지난달 31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이분은 지금 AB6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명민 씨 때문에 지금 팀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속사. 네, 돌아오는 월요일에 새 앨범이 발매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일단 올스톱이 됐고요. 예. 그리고 AB6IX는 일단 리더인 이명민을 빼고 4인 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됐던 앨범은 새로 녹음을 다시 해서 29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한 사람 빼고 다시 녹음하겠다? 네. 예. 근데 영구 탈퇴는 아니고 일단 임시적으로 뺀 겁니다. 그리고 음주사고 뒤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가수 장용준 씨의 1심 결과가 나왔죠. 네, 지난 2일에 나왔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를 받기로 했고요. 재판부는 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장용준의 나이를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어린 것 아니냐 이 말이네요. 네, 26살입니다. 장래를 생각해서? 네. 예. 그런데 음주사고 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집행유예. 네. 대중의 어떤 이야기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포털에 사실 뭐 음주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검색하면 실형을 받은 사건이 대다수인데요. 어허. 네, 장용준 씨가 아무래도 장지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라 예. 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입니다. 그런 비난이 더 많이 있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상파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네.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SBS도 허리띠를 졸라맨다고요? 네, 일단 올림픽 중계를 위해서 비워뒀던 편성표 자리에 이제 올림픽이 안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를 배치하는 대신에 제작비가 적은 교양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넣기로 했습니다. 지금 월화 드라마 자리에 최강희 씨 주연의 굿 캐스팅이 방송되고 있는데 16일 날 종영되면 새로운 드라마를 편성하는 대신에 월요일에는 예능, 화요일에는 교양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 라디오도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까? 네. 붐붐 파워라는 프로그램이 러브 FM과 파워 FM에 동시 송출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저도 라디오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나 싶네요. 네, 원래는 그 자리에 러브 FM 자리에는 김창렬의 올드스쿨이 있었는데 그걸 예. 폐지하고 예. 같은 시간에 파워 FM에서 방송하는 붐붐 파워를 러브 FM에서도 트는 겁니다. 예, 결국은 제작비를 좀 아끼겠다 이 생각이네요. 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외부 진행자는 쓰지 않고 내부 진행자를 쓰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철희 전 의원이 들어갔던데요? 네? 이철희 전 의원이 진행자로? 아, 네네. 특별한 경우에만 외부 진행자 쓰고 나머지는 내부로 하겠다. 네. 예. 그렇군요.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방송법으로 사실 동시 송출을 규제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주파수가 워낙 희소한 가치고 청취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해줘야 하는 만큼의 방송사들이 암묵적으로 이런 걸 자제하고 있었는데 예.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냐 뭐 이런 반응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적당한 비판을 받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채널이 엄연히 다른데 동시에 송출한다고 하는 게 비난의 소지가 있고. 근데 지금 방송국들이 뭐 1인 미디어가 많이 나오고 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기존 미디어들이 어려워졌으니까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를 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겠습니다만은 좀 갸우뚱한 그런 편성이었다. 이렇게 네. 보이고요. 물론 YTN도 쉽지 않기 때문에 외부 진행자를 줄이고, 예. 아, 그래요? 맨날 상 받으셔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좋은 줄 알았어요. 아, 저희요? 네. 상은 많이 받고, 뭐, 청취율도 좋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네. 북캐릭터. 네. 이른바 부캐가 열풍이다라고 하는데, 북캐릭터, 부캐가 우리 결혼식 할 때 받는 부캐 그거 얘기합니까? 아, 그거 아니고요. 예. 뭐 부수적인 할 때 그 부와 캐릭터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부캐. 부캐.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재석의 유산슬 씨나 뭐 김신영의 다비모가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매드클라운의 마미손까지 이 부캐 열풍의 주도자입니다. 부가적 캐릭터 이런 말이겠네요. 네네. 예. 오히려 근데 부가적 캐릭터가 더 조명받고 있다. 네. 비의 깡도 사실상 부캐다. 네. 왜냐면 우연히 얻어 걸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B 씨가 쌓아올린 업적은 다 지우고 예. 그냥 과도한 자기애를 가진 어떤 유행에 민감하지 못한 형 뭐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부캐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덕분에 B 씨는 제품명을 말해도 되나요? 예. 새우깡 예. CF를 찍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아이고. 후배인 박재범 씨가 이번에 리믹스해서 새로 발표한 깡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너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깡을 가지고 한번 놀아보겠다 해가지고 예. 리믹스를 발표했는데 그것도 또 음원 1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예전에 그 김영철 씨의 4달러. 4달러 네.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네. 부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네. 부캐 열풍. 근데 그건 캐릭터를 좀 유지하는 거고 B 씨는 원래 월드스타인데 지금은 그 유행이 뒤처졌어 약간 이런 캐릭터여가지고 그게 완전히 분리가 돼서 부캐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어제 스페셜 방송까지 해서 완전히 종영이 됐네요. 네. 최고 시청률은 마지막 회인 14%로 종영을 했고 그게 매번 올라서 14%까지 오른 거고요. 어제 방송된 스페셜 방송도 시청률 6%를 찍었습니다. 어제 스페셜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로 따로 콘서트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드라마 속 설정이 의대생 동기들끼리 만든 밴드 동아리 출신이 계속 친구를 하고 있다. 예. 뭐 이거여서 그 설정을 그대로 차용해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 공연을 열었는데 뭐 팬들도 왔습니까?
지금 코로나여서 유튜브로 한 거고 공연은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한 30만 명이 넘게 지켜봤습니다. 예. 이게 시즌제 드라마인데 다음 시즌 언제 들어갑니까? 11월부터 촬영을 해서 내년 봄에 편성하는 것이 목표고요. 계속 거기서 합주를 해야 되는 만큼 방송이 되지 않는 시간에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합주 연습을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지금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연출이 응팔 시리즈. 네, 신원호 PD입니다. 예. 그 시즌 이제 안 한답니까? 응답하라 시리즈는? 응답하라 시리즈는 좀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예. 그때. 3편 나왔죠? 네. 예. 그 응답하라 시리즈를 기다리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칸 영화제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공식 초청작을 공개했다. 우리나라 작품이 있습니까? 네, 시상식을 취소하면서 경쟁, 비경쟁 구분하지 않고 그냥 56편을 뭉뚱그려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작품은 2작품이 포함됐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반도와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입니다. 예, 연상호 감독의 반도? 네. 어떤 영화입니까? 일단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으로 1000만 관객을 찍은 감독이잖아요. 예. 그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행 이후. 네. 폐허가 된 땅에서 최후의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임상수 감독은 칸 자주 가지 않습니까? 네. 2005년에 그때 그 사람들, 2010년에 하녀, 2012년에는 돈의 맛으로 초청이 됐는데 이번이 4번째입니다. 행복의 나라. 이건 네. 어떤 영화예요? 일단은 독일 영화 노킹 온 헤븐스 투어를 리메이크 하기로 했는데 임 감독의 연출로 결정되면서 내가 오리지널로 다시 써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민식 씨랑 박해일 씨가 주연이고 최민식 씨는 이제 교도소 복역 중에서 행복을 찾아서 일탈하는 남자로, 그리고 박해일 씨는 얼떨결에 그와 동참하게 된 남자로 출연합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영화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서 극장도 가고 네. 영화도 보고 재밌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병헌 씨가 대종상 영화제에서 했습니다. 대종상에서요? 네. 이병헌 씨가 대종상에서 나무주연상 탔죠? 네, 맞습니다. 좀 수상 결과를 요약해드리자면 기생충이 예상대로 트로피를 휩쓸었습니다. 11개 부분에 이름을 올렸고 5개의 트로피를 받았는데 최우수 작품상, 시나리오상, 감독상, 여우조연상, 음악상까지 5관왕입니다. 예. 여우주연상은 누가 탔습니까? 네, 82년생 김지영 씨의 정유미 씨가 받았습니다. 지금 대종상 영화제가 건의가 땅에 떨어졌다. 네. 논란도 여러 가지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수상자들이 불참하는 일도 많이 벌어졌었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불참했더라고요. 네, 일단 5관왕에 빛나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지금 휴가 중이어서 불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우주연상의 정유미 씨, 그리고 신인상의 진성규 씨도 불참했습니다. 예. 대종상 영화제가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백상예술대상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 누가 받을 것 같습니까? 여우주연상은 김희애 씨가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라마로? 네, 드라마로는요. 예. 백상예술대상제도 저를 한번 초청할 거 싶기도 한데 안 하네요. 라디오 부분으로요? 네, 라디오 부분에. 네. 내년에 한번 기대해보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연애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수다 마치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21대 국회가 개원을 했고요. 네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아직 논란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코로나19 이야기도 인터넷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일주일간 뉴스에서 주로 관심을 끈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우선 이제 네이버와 다음에 그 양대 포털 뉴스 중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들 이런 기준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어휘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21대 국회의 개원과 관련이 있는 것일 텐데 예,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첫 본회의를 열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긍정적인 희망보다는 그 의원과 관련돼서도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 이제 기사화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 관련 의혹 이게 이제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키로 한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정치계에서 좀 이슈로 나왔었고요. 그 밖에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또 마스크나 코로나 같은 어휘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빈도로 이제 빈번하게 나타났고 세계적 이슈들도 주요 어휘로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8번째, 9번째로 이렇게 비중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휘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이제 5가지 이슈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윤미향 의원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그 금태섭 의원 징계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마스크 오브제 폐지 및 비말 차단 마스크가 첫 선보이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보안법 통과 이후에 중국의 홍콩 압박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검거 및 구속영장 기각 이슈 이렇게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예. 정의연 관련해서는 초안보다는 보도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개원하고 뭐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바뀌고 네네. 그러면서 보도량은 줄어들었는데 그 윤미향 의원을 응원하는 편지도 있었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보도 양 자체는 줄었는데 어떻게 장르, 그 보도의 주제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론적으로 지난 5월 29일 기자회견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이제 나오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뭐 딸 유학 자금을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으로 지원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또 동방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 유족회가 또 윤미향 의원을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또 뭐 북한 쪽에서도 윤미향 의원 두둔했다 이런 소식도 계속 이어졌고 또 새로운 의혹들이 나타난 게 이제 쉼터 관리 기간 중에 아버지가 암수술을 받았다 이런 내용 그리고 또 윤미향 의원에게 주택 매각 대금을 이제 건넸다고 이제 신우이 부부가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소셜 미디어를 찾아서 가봤더니 예전에 과거에 전세금이 부족해서 이사했었던 내용도 이런 것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윤미향 의원과 관련돼서 여전히 이제 뉴스의 중심부에 서 있는 인상을 볼 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면서 응원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정파적으로 뉴스로도 다뤄졌습니다. 예. 그런데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 총선 끝나고 말이죠. 네네.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최근에 약간 떨어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윤미향 의원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요게 사실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좀 뉴스 헤드라인과 내용이 조금 안 맞아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분석과 관련해서 네이버와 다음 댓글을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이버의 경우에는 중앙일보에서 그것을 다룬 보도가 제일 많이 본 뉴스로 올랐고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 그 비슷한 내용으로 세계일보 뉴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윤미향 그 의원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뉘앙스의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댓글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들 예전에도 좀 그랬지만 계속 좀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론조사 문제점 지적한 내용들이 다수였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이제 조작이라는 어휘가 7번째 비중으로 많이 나타났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여론조사를 비판하고 이제 보도를 비판한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그 헤드라인이 60%대 무너졌다 이렇게 해서 좀 큰 이슈처럼 했는데 실제 근거를 보면 59.9%였거든요. 예. 근데 59.9%인데 이거 60% 붕괴라고 해서 그렇게 이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이냐 뭐 이런 거였고 대통령 3년 4년차 지지율로서는 최고치인데 그렇죠. 거의 그렇죠. 이걸 60% 붕괴 때라고 제목을 달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친여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더 비판이 셌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들 나온 댓글의 어휘들을 보면 기레기가 두 번째로 이제 비중이 꽤 나왔고, 이제 그 밖의 순위에서는 이제 윤미향 의원에 대한 비판이 또 매우 비중 있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다음 포털에서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것들이 좀 옹호적인 게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어쨌든 댓글에서만큼은 10개의 공감 가장 많은 댓글을 볼 때 상위 2개
그 댓글이 기사가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기레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였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윤미향 의원의 영입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친여 성향으로 좀 인식되는 다음에서도 윤미향 의원에 대한 비판 의견이 상당히 좀 늘어난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늘어난 청구 되고요. 그 금태섭 의원 징계에 관한 이슈 이것도 네티즌들끼리의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원을 징계하려면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려면 이제 권리당원들이 징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 그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당원들이 이제 금태섭 의원을 제명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500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절차가 진행되다가 민주당 그 윤리심판원이 지난 5월 25일에 회의를 열고서 금전위원에게 경고라고 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 심판 결정문을 보면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 근데 금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에 기권한 거 이거는 어쨌든 사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서 당론 위배 행위를 보고 징계한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고입니다. 경고가 경징계이기는 하지만 징계 그 가볍고 무거운 걸 떠나서 과연 이게 징계 사안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김혜영 최고위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최고위원 회의가 또 있었는데 이 당의 결정을 두고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수기를 해주기를 요청한다. 다시 한번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공식적으로 또 문제 제기를 했고 그 근거로 들었던 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만 국회법 114조 2항에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헌법이나 이런 법률에 대한 것들 따르는 것들이 잘못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적 입장에서는 뭐 토론과 논쟁은 당론이 정해지기 전에 충분히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나서 당론이 정해졌고 이게 그냥 당론이 아니고 강제 당론이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당인으로서는 따라하는 게 맞다. 뭐 네네.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 그게 강하게 부딪히는 네, 그런 그런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마스크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네. 마스크 오브제가 폐지됐죠? 네, 그렇습니다. 요일에 따라서 이제 생년월일 연동해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던 그런 오브제가 6월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적 마스크가 계속해서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18세 이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좀 늘려줬습니다.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기존 3장 정도였는데 학생들, 그러니까 18세 이하의 그런 국민들에게는 5장까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늘어났고, 그리고 또 이제 식약처가 이제 더운 날씨에도 이제 호흡하기가 좀 편한 그런 스타일의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이런 것들을 새로 인증을 해서 지난 1일에 개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더위 때문에 계속 이제 덴탈 마스크를 굉장히 수요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마스크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는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비말이 이제 침방울이니까 그 침방울을 차단을 해서 감염 예방 효과를 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여름이니까 좀 통기성도 있고 가벼운 거 이런 특성을 가진 마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혹시 너무 가볍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방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래도 KF 기준으로 보면 55에서 80% 수준의 그런 입자 차단 능력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또 인증 코드를 만들었는데 KF-AD라는 이제 인증 절차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 AD라는 게 엔티 드롭렛 그래가지고 즉 미세 침방울 차단하는 기준 그런 것들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 비말용 차단 마스크를 오늘부터인가요? 아마 어제부터인가요? 8일로 이제 했었는데 네네네. 벌써부터 사이트가 마비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네네.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네네. 이런 건 좀 예측을 해서 서버 양을 좀 증설해놓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KF94나 KF80이 뭐 차단하는 거는 당연히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날씨가 더우니까 네네. 쓰고 걷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지금 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로 갑자기 이제 오늘부터 공개를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에 올렸는데 굉장히 그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이걸 지원을 하기에는 사실 서버를 각 이제 업체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업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오늘은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500원으로 개당 5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다른 마스크들도 가격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덩달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500원 수준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요전까지만 해도 중국산 공산품 마스크가 갑자기 또 이렇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여름용으로 해서 덴탈 마스크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올랐었는데 다시 이 정부에서 그 비말 차단 마스크를 인증하고 이제 판매하기로 하면서 200원 이하로 이제 이런 일회용 마스크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공급 가격이 떨어졌고, 모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장 정도의 그런 일회용 마스크를 320원에 팔겠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름 대비한 그런 마스크의 공급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역에서 한 여성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번 주에 그 폭행범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속 영장 기각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2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제 폭행을 가했습니다. 뭐 이 당시에 이제 이게 여성 혐오 범죄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뭐 정신질환도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그 범인이 집이 상도동이었는데 그 자택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에 바로 수사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 온라인에 호소를 하고 또 국민청원도 올라오면서 좀 비교적 그 이후에 빠르게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비록 현장, 그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없었지만, 그 인상 차기도 다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동선 등을 이제 특정을 해서 결국 집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또 논란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피해자도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굉장히 보복범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또 법원이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체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안 좋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보셨을 텐데,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그 언론에 공개를 하는 사유들을 보면 대체로 한 50에서 100자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200자 수준으로 굉장히 길게, 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가를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 용의자가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이 제도라는 게 이제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이 있어야지 체포를 할 수 있는데 긴급 체포는 그 예외인데 그 예외인 만큼 반드시 굉장히 잘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의 그런 요건을 아주 잘 갖춘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긴급 체포였다. 그래서 이런 거는 위법한 체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구속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면 이제 피의자에게 이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어서, 그리고 또 혹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아주 강할 때, 그리고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아주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이 되는데, 이번에 있었던 체포는 판사가 보기에 이런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씨의 신원과 주소, 뭐 휴대전화 번호 이렇게 이미 또 파악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씨가 이제 용의자가 집에서 자고 있어서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충분히 어떻게 보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시간 여유가 없어서 문을 강제로 들어가서 긴급 체포했다. 이거는 조금 위법하다라고 봐서 이제 구속영장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했는데 특사경이 철도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체포 자체가 부적절했다. 네네. 부적절했다기보다는 적법하지 않았다. 적법하지 않은 체포다. 그러니까 이걸 구속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언뜻 이해가 갑니다만.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네. 그게 말이 되냐. 네, 그렇죠. 묻지마 폭행을 해서 네. 한 여성이 강대뼈가 함몰될 정도로 네.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네. 구속이 안 되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마치 형벌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장 이게 너무나 뻔한 범죄인데 구속이 안 됐다는 건 마치 처벌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향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제 법원 조치에 대해서 댓글들을 보면 비판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살펴봤더니 가장 많이 언급된 어휘가 일단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판사가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실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공감의 상위 10개 모두가 이제 법 집행, 법의 문제도 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판사의 판단 이런 것들도 매우 비판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법과 관련해서 그 고시오 패스라는 말들도 조금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면서 네티즌들이 그런 표현들도 만들어냈는데 일부 여기에서도 고시오 패스라는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이경락 소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65회 현충일입니다. 앞서 일부에서 김원웅 광복회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현충일은 한국전쟁 순국 선열뿐 아니라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까지 생각하는 현충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음악으로 럼블피쉬의 자주 독립가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는 걸 약속드립니다. 들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